1991년 한 어린 소년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다른 손님들과 놀게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녀는 벼룩시장을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서 묘하게 익숙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실종된 아들의 개인 소지품, 그녀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단풍마을의 가로수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9월의 완벽한 가을 토요일이었고 나무잎들은 막 색이 변하기 시작해 교외 풍경을 호박색과 금색의 따뜻한 색조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울타리와 계절 축제로 유명한 이 마을은 이웃들이 현관에서 서로 손을 흔드는 작은 마을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선은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벽에 같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그것을 치웠습니다. 준호의 밝은 미소를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이 울리며 그녀의 공상을 깨뜨렸습니다. 미선아, 나야. 박수진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준비됐어? 김미선은 문을 열었고 친구가 일주일 내내 보여왔던 그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수진은 그녀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에 대해 끈질겼고 단 4블록 떨어진 물풀에 동네의 라벤더, 단지 커뮤니티 벼룩시장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선이 말했지만 이미 재킷을 집으려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이 나들이가 필요해. 수진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 미선아.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10년.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걸렸습니다. 8살이었던 그녀의 아들, 준호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사라진 지 10년이었습니다. 사건은 오래전에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추적할 단서가 없었고 미선은 그 이후로 줄곧 슬픔과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난 항상 벼룩시장을 좋아했어. 미선이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타임캡슐 같잖아. 그 오래된 물건들이 더 나은 시절을 떠올리게 해.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거야. 자, 우리가 함께 집 밖에서 뭔가를 한 게 언제였지? 기억도 안 나. 그들이 수진의 차로 걸어가면서 미선은 동네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같은 참나무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같은 집들이 잘 가꿔진 정원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녀에게는 그 끔찍한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창 진행 중인 라벤더, 단지 커뮤니티 벼룩시장이 있는 물풀의 동네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잔디밭과 진입로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원치 않는 물건들을 처분하려고 하는 동네 전체 행사였습니다. 이것 좀 봐. 수진이 주차하면서 감탄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참여하는 것 같아. 그들은 진열된 다양한 물건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거대한 세일장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빈티지 옷들이 임시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오래된 책들이 골판지 상자에 쌓여 있었으며 수십 년 전의 주방기구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미선은 나온 것이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신선한 공기, 주변의 대화 소리, 그 모든 것의 일상성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테이블에 멈춰 물건들을 살펴보고 판매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그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착각을 일으키는 줄 알았습니다. 한 테이블에 어린이 장난감과 책 더미 사이에서
파란색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고 가까이 다가갔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게임보이 기기였고 색깔은 틀림없이 청록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게임보이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는 3개의 포켓몬 스티커를 봤습니다. 가운데에 피카츄, 그리고 양쪽에 다른 2개. 준호야, 그녀가 목이 메인 채 속삭였습니다. 뭐야? 수진이 친구의 갑작스러운 정지를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이건 준호 거야. 미선이 이제 더 강하지만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의 게임보이야. 스티커 좀 봐. 똑같아. 포켓몬을 너무 좋아하오 했어.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준호의 학교 친구가 그가 사라지기 1년 전인 5일번째 생일에 게임보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디든 가지고 다녔고 그녀는 그를 학교에 가져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상적인 싸움을 기억했습니다. 확실해?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100% 확실해. 미선이 기기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 정확한 패턴에 같은 스티커가 붙은 이 게임보이를 가질 수 없어. 도와드릴까요, 아가씨들?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친근한 미소는 미선의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자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심하게 떨어서 게임보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잡았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이건 내 아들 거예요. 미선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실종된 아들의 게임보이예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제발, 준호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만날 수 있게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박한 애원이 근처 판매자들과 쇼핑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서서 쳐다보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혼란에서 망설임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게임보이를 그녀의 손에서 빼앗아 재킷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미선이 당황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녀의 의심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건 내 아들 거예요. 왜 숨기세요? 미선아, 진정해. 수진이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개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위로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의 스트레스가 10년간의 슬픔과 합쳐져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인 군중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노인이 전화기를 꺼내며 선언했습니다. 5분 이내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내려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패닉에 빠지더니 제가 팔고 있는 이 게임보이가 자기 아들 거라고 주장해요. 아무 증거도 없이 저한테서 빼앗으려 했어요. 선생님, 기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요청했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 재산이에요. 저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선생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권리를 알고 있어요. 남자가 재킷 주머니 위에 손을 보호하듯 올려놓으며 주장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수진의 도움으로 바닥에 있었고 경찰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제 아들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님을 불러주세요. 김준호요.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경찰관은 무전으로 지원과 형사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 안에 더 많은 경찰차가 도착했고 표식 없는 세단도 함께였습니다. 50대의 백발 남자인 이정훈 형사가 내려 즉시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미선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게임보이요. 미선이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준호의 게임보이를 가지고 있어요. 파란색이고 포켓몬 스티커 3개가 붙어 있는 거요. 이정훈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노인을 향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정훈 형사입니다. 김준호 사건을 10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소녀는 사라졌을 때 8살이었습니다. 지금은 18살일 겁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사라진 그의 개인 소지품 목록을 자세히 가지고 있습니다. 포켓몬 스티커 3개가 붙은 파란색 게임보이, 그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도 포함해서요. 그는 차에서 폴더를 꺼내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준호와 그의 게임보이 사진입니다. 자, 그 기기를 건네주셔야겠습니다. 비교해봐야 하니까요. 다른 경찰관 중 한 명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 저분이 최영수 씨 아닌가요? 최영수 경사님. 노인이 살짝 몸을 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했습니다. 선생님, 물풀의 동네에서 존경받는 경찰 경사셨잖아요. 저희 절차를 아시잖아요. 명백한 마지못함으로 최영수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게임보이를 건넸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조심스럽게 바다 사진들과 비교했습니다. 유사성은 명백했습니다. 최 씨,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벼룩시장에서 샀어요. 최영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개소리.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여전히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들 실종과 관련이 있어요. 부인, 제발. 이정훈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수에게 댁을 수색해야겠습니다. 좋아요. 최영수가 턱을 팽팽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대로 하세요. 경찰관들은 최영수의 차와 그가 벼룩시장에 가져온 상자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살펴봤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댁도 수색해야 합니다. 이정훈 형사가 말했습니다. 협조하시겠습니까? 최영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든지 하세요. 하지만 저 여자는 그가 미선을 가리켰습니다. 제 재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일행이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미선과 수진을 자기 채 태웠습니다. 최영수가 단 한 블록 떨어진 모퉁이를 돌아 자기 집으로 이끌었고 경찰차들이 뒤따랐습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미선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간 아무것도 없다가 마침내 필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녀의 마음을 1000번이나 부셔버린 사건의 또 다른 막다른 길일까요? 가을 해가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최영수의 소박한 2층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외벽과 검은 셔터는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을지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이정훈 형사가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동안 미선과 수진에게 지시했습니다. 미선과 수진은 밖에 이정훈 형사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경찰관들이 방들을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옷장을 확인하고 구석을 살펴보고 이곳을 준호의 실종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징후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진이 미선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집에 고정되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그들이 준호로 이어질 무언가, 어떤 것이라도 찾기를 바라며 희망했습니다. 분들이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30분, 45분, 1시간 더. 마침내 이종훈 형사가 집에서 나와 그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미선이 창문을 내리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여기 있었거나 현재 살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증거도 전혀요. 미선의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확신했고 준호의 게임보이를 찾는 것이 그를 찾는데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형사는 폴더를 꺼내 그녀에게 공식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영수는 실제로 경찰 경사였고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앞서 최영수를 알아본 박경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주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 씨는 70년대와 80년대 내내 이 작은 마을에서 존경받았습니다. 그가 퇴직하기 전에 잠깐 함께 일했어요. 그가 어떤 아이를 해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게임보이는 미선이 약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스티커들, 그게 실제로 준호에게 속했던 같은 게임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종훈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DNA를 찾을 수 없었어요.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최 씨를 용의자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최영수가 현관에 팔짱을 끼고 서서 억울한 시민처럼 보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 이정훈 형사가 말했습니다. 게임보이를 잠재적 증거로 보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최영수가 손을 무시하듯 흔들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저한테는 쓸모없어요. 그는 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차피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저를 끔찍한 일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당신한테 팔았을 텐데요. 그건 제 아들 거예요. 미선이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차분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예요. 애초에 우리 거였던 걸 사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정훈 형사가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최 씨, 언제 누구를 위해 이 기기를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영수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어딘가 벼룩시장에서였어요. 그가 멈췄고 미선은 그 망설임을 잡아냈습니다. 제 조카를 위해서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들이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정훈 형사를 쳐다봤고 그의 표정에서 그도 그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인정이 그녀가 다시 패닉에 빠지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미선 씨, 이정훈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서까지 따라와서 공식 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을 향했습니다. 경찰관들과 혼자 가겠어요. 수진이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해. 미선은 경찰차에 탔고 수진이 보도에 서 있는 채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나면서 그녀는 사이드 미러에서 최영수가 여전히 현관에 서서 다른 경찰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처 경찰서는 수십 년간 지역사회를 섬겨온 소박한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미선은 수년 동안 여기에 너무 많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조사 중에, 그 다음에는 점차 덜 빈번해지다가 완전히 멈춘 업데이트를 위해서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그녀는 그날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한 작은 인터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진술을 받는 경찰관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타이핑했고 때때로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끝냈을 때 그녀는 여러 문서에 서명했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게임보이를 다시 보고 싶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불확실하게 보였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증거 봉지에 담긴 기기를 들고 법의학 기술자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확인합시다. 기술자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선이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은 부드러운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가 게임보이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AA 배터리 2개를 넣은 실험실로 갔습니다. 익숙한 시작 소리가 화면이 살아나면서 방을 채웠습니다. 여전히 잘 작동하네요. 기술자가 관찰했습니다. 게임 카트리지가 들어있어요. 미선이 몸을 기울이며 기술자가 카트리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희미한 라벨을 읽는 동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준호 거예요.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어디든 가져갔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며 목소리의 긴급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분명히 이것에서 뭔가를 추적할 수 있겠죠. 이정훈 형사가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김미선 씨, 신한원 씨. 이 기기가 최 씨 손에 들어간 방법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준호가 어딘가에 놓고 갔고 누군가가 발견해서 그 벼룩시장에 팔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매우 내구성이 있어요. 10년이에요. 미선이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에 진짜 단서도 없었어요. 사건은 미궁계에 빠졌어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이건 뭔가를 의미해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법의학 기술자가 위로하는 손을 미선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지문, 타임스탬프, DNA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 기기는 수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만졌음이 분명해요.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야 해요. 미선이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게임보이를 조심스럽게 다시 포장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들은 그것을 실종된 아들로 이어지는 유일한 연결고리일 수 있는 것으로서 마땅한 경의를 표하며 다뤘습니다. 집에 가서 쉬셔야 해요. 이정훈 형사가 그들이 끝냈을 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지치는 날이었어요. 경찰관이 모셔다 드리게 할 수 있어요. 미선이 제안을 고려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했고 수년 만에 가장 피곤했습니다. 그날의 희망과 실망이 그녀를 완전히 고갈시켰습니다. 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미선은 최영수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카 대신 아들이라고 거의 말할 뻔했던 그 망설임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보이, 어떻게 그게 준호의 것이 아닐 수 있을까요? 그녀를 호송하는 경찰관은 친절했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벼룩시장에 있었고 여전히 그 게임보이를 들고 있었고 여전히 준호가 집중하며 작은 혀를 내밀며 그렇게 조심스럽게 붙였던 것을 기억하던 그 세 개의 포켓몬 스티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부인. 경찰관이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경찰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다시 감사하고 단풍마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뒤에서 닫히는 순간 피로가 물리적인 힘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리가 약해져서 벽에 기대어 지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고 자동적으로 주전제 물을 채워 불 위에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의자에 털썩 앉아 손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수진과의 조용한 외출이 되어야 했던 것이 완전한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과하게 반응했을까요?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켰을까요? 그녀는 벼룩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쳐다보며 나이든 퇴직 경찰관을 끔찍한 일로 고발하는 것을 지켜보던 것을 상상했습니다. 주전자가 휘파람을 불었고 그녀는 티백 위에 뜨거운 물을 부었으며 색이 스며나와 물을 어둡게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셨지만 거의 맛을 느끼지 못했고 마음이 바빴습니다. 생각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녀는 전화를 들어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선아. 수진이 두 번째 벨소리에 답했습니다. 괜찮아? 경찰서에서 어땠어? 아직 그 벼룩시장에 있어? 미선이 질문을 무시하고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곧 떠날 거야. 왜? 거기 다시 가서 그 남자 최영수 씨를 만나고 싶어. 제발, 미선아, 이러지 마. 수진이 목소리에 걱정이 역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미선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어 이웃들 앞에서 그를 나쁘게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지 말았어야 했어. 반대편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확신해. 제발, 수진아, 이걸 해야 해. 알았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리러 갈게. 약속대로 수진은 다음 10분 안에 미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채 올라탔고 친구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라벤더 단지로 다시 차를 몰고 갔고 오후 햇살은 이제 하늘에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선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벼룩시장은 이제 정리되고 있을 것입니다. 수진이 차를 주차하면서 그들은 많은 판매자들이 실제로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걸어갔고 미선은 최영수가 차에서 상자들을 트렁크에 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공격적이었고 멀리서도 그가 화나고 짜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이걸 하고 싶어? 수진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응.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에 있는 최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몸을 펴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뭐요? 그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한테서 뭘 원하세요? 미선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아까 나쁘게 반응했어요. 그런 소동을 일으키지 말았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최영수가 오랜 순간 동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크게 부드러워지지 않았고 분명히 그녀의 사과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 후에 이웃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수년간 평화롭게 살았어요. 이런 드라마는 필요 없어요. 이해해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최영수가 트렁크를 쾅 닫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판매 테이블에서 나머지 물건들을 가져와야 해요. 그는 더 이상 말없이 걸어갔고 미선과 수진을 그의 차 옆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에 자신들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노력은 했네. 수진이 차 안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라벤더 단지를 떠나기 전에 다른 차가 최영수의 차 근처에 섰습니다. 독특한 거품 모양의 녹색 폭스바겐 뉴비틀로 상당히 별나고 눈길을 끄는 차였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려 더 많은 물건을 들고 돌아온 최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흥미롭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최영수가 무거운 상자를 젊은 남자에게 거칠게 밀어넣으며 분명히 화나거나 속상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상자는 테이프로 닫혀 있지 않았고 최영수가 밀었을 때 게임 카드와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처럼 보이는 여러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몸을 굽혀 그것들을 주워 황급히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수진이 충분히 창문을 내렸고 대화의 파편들이 바람을 타고 그들에게 떠내려왔습니다. 아, 신경 안 써. 최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 거 아니야. 바람이 더 많은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솔직하게 내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런가? 젊은 남자가 여러 번 머리를 흔들며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해진 것에 대해 분명히 속상해하며 상자를 들고 폭스바겐을 향해 발을 구르며 걸어갔습니다. 미선과 수진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게 뭐에 관한 거였을까? 미선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최영수가 벼룩시장 테이블에서 마지막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젊은 남자는 상자를 채 실었고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최영수 씨 아들일 거야. 미선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엄마에 대해 뭔가 말하는 게 들렸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상자 하나만 줬을까? 미선의 마음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상자가 어린이 장난감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어. 아마 그의 거였을 거야. 그렇다면 게임보이도 그의 것이었을 거야. 그녀는 갑작스러운 긴급함으로 수진을 향했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뒤따라가? 수진이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스토킹하는 거 싫어, 미선아. 게다가 그 차는 이미 떠났어. 제발, 미선이 애원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막다른 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마침내 뭔가를 가질 수 있을 때 말이야. 경찰을 부르면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수진이 친구의 절박한 얼굴을 보고 분명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그가 원한다면 그와 이야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도 화나게 하거나 누구의 재산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 미선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고마워. 수진이 차를 시동 걸고 주차장을 나와 녹색 폭스바겐이 갔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녹색 폭스바겐을 따라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차는 도로에 더 일반적인 차량들 사이에서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은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정상적인 운전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저기, 폭스바겐의 방향 지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하자 미선이 가리켰습니다. 꺾고 있어. 그들은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 으스스한 테마의 잡화점처럼 보이는 곳 밖에 멈추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건물은 보라색 테두리와 함께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도로에서도 창문에 할로윈 장식이 보였습니다. 가게는 단풍마을 외곽 가까운 더 상업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젠장. 잘못된 차선에 갇힌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회전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것이고 뒤에 차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미선이 가게를 계속 보려고 목을 빼며 말했습니다. 회전할 곳을 찾으면 돼. 수진은 우턴을 할 안전한 장소를 찾으며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녀는 약 400m 아래에서 하나를 찾아 조심스럽게 차를 돌렸습니다. 아직 거기 있으면 좋겠는데. 수진이 다시 올바른 차선에서 가게에 접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남자가 가게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2개의 큰 쇼핑백을 들고 차를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기도 전에 녹색 폭스바겐이 갑자기 높은 속도로 자리에서 후진했습니다. 그들의 차에 너무 가까이 와서 수진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대체 뭐야? 수진이 외쳤습니다. 봤어? 누가 저렇게 운전해? 보지도 않고 그냥 후진하네. 폭스바겐이 주차장을 빠져나가 본도로로 돌아가며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계속 따라갈까? 미선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핸들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했지만 그래, 어디로 가는지 보자. 그들은 폭스바겐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차는 이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 자신이 무모하게 운전하지 않고는 따라가기 어려운 방식으로 교통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철도 건널목의 경고벨이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오는 중이었고 폭스바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내려진 게이트에 막혀 멈춰야 했습니다. 오, 안 돼. 긴 화물 열차가 지나가기 시작하자 미선이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열차의 차량이 하나씩 지나갔고 각각이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긴 거네. 수진이 핸들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고 둘 다 지나가는 초마다 폭스바겐이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열차가 지나갔고 건널목 차당이가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건널목을 통과해 가속하며 도로를 계속 갔고 두 여성 모두 녹색 차에 어떤 흔적이라도 찾으려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도로가 세 방향으로 갈라지는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폭스바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쪽? 수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미선이 인정했습니다. 놓쳤어. 수진이 도로 옆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기차와 그 교차로 사이에서 따라잡을 방법이 없었어. 미선이 한숨을 쉬며 좌석에 기댔습니다. 괜찮아. 충분히 멀리 따라갔어.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여기까지 따라온 건 어리석었어. 사실 경찰에게 말했어야 했어. 그녀는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곧 해질녘이야. 돌아가야겠어. 수진이 차를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경찰에게 말할 거야. 최영수 씨 아들처럼 보였어. 경찰이 그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다시 잡화점을 지나쳤습니다. 미선은 지나가면서 그것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 가게를 확인해야 할지도 몰라.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거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하지만 수진은 가게 밖에 걸린 큰 세일 배너를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들러봐야 할지도 몰라. 외출 계획이었잖아. 기억해? 하지만 중단됐어. 할로윈이 3주 남았고 내 조카 생일도 있어. 둘러보면서 흥미로운 걸 찾을 수도 있어. 그래. 미선이 목소리에 아쉬움을 담아 동의했습니다. 그래야 할지도
아직 아들이 있었다면 거기 갔을 텐데. 수진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차하면서 가게 이름이 간판에 선명하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크 딜라이트 파티 엠포리엄. 그들은 차에서 내려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주차장에서 웅크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자 그가 올려다봤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담배를 들어 올리며 가벼운 인사로 소리쳤습니다. 1분 안에 들어가서 도와드릴게요, 아가씨들. 미선과 수진이 다크 딜라이트 파티 엠포리엄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그들의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 본 적 없는 가게였습니다. 선반에는 고전적인 뱀파이어와 늑대 인간부터 더 정교한 생물 디자인까지 다양한 공포 의상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라텍스 마스크가 벽에 후크에 걸려 있었고 빈 눈구멍이 손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수진이 가짜 피 한 병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할로윈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하네. 가게는 분명히 할로윈 시즌에 인기 있는 계절 유령의 집 목적지였습니다. 연기 기계가 진열 선반에 놓여 있었고 자동 인형들이 그들이 지나갈 때 가끔 살아나 수진에게서 작은 비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장소 강렬하네. 미선이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최영수의 아들이 왜 여기 왔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둘러봤고 수진은 결국 조카가 좋아할 것 같은 마녀 의상을 골랐습니다. 은색 별들이 흩어진 반짝이는 보라색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완벽해. 수진이 계산대를 향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할 거야. 그들은 카운터에 도착했지만 직원은 아직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그가 천천히 시간을 보내며 돌아올 서두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의상을 계산대의 높은 부분에 올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러올게.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의상의 미끄러운 천이 뒤로 미끄러져 카운터 뒤 계산원의 작업 공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둬. 수진이 이미 문을 향하며 말했습니다. 불러올게. 하지만 항상 예의 바른 미선은 그것을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여 의상에 닿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의 눈이 일시 정지된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는 활성화된 노트북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의상이 키보드에 부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선이 그것에 손을 뻗을 때 그녀의 손이 실수로 키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비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립은 거칠었고 분명히 저품질 웹캠으로 녹화되었습니다. 밤의 숲처럼 보이는 어두운 야외 환경을 보여줬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나무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카메라 가까이에 나타났습니다. 어때? 비디오 속 남자가 클립이 갑자기 끝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미선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디오 속 남자가 라벤더 단지 주차장에서 봤던 사람, 최영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게 앞문이 종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수진이 뒤따르는 가게 점원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둘 다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분명히 그의 담배 휴식을 방해해서 그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점원이 그녀가 카운터 뒤에 있는 것을 보자 불안한 목소리로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오, 훔쳐보는 게 아니에요. 미선이 몸을 펴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책상에 미끄러진 의상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다시 가져오려고 했어요.
점원이 노트북으로 달려가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선이 계속했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여기 온 남자가 누구예요? 누구요? 점원이 물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노트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전에 온 사람요. 얼마 안 됐어요. 폭스바겐 차를 가진 남자요. 점원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방어적이고 거의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뭘 하셨어요? 그의 손이 마우스로 향했고 비디오 파일을 닫으려 했지만 대신 실수로 그 뒤에 있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미선은 야후 메신저 창의 그룹 채팅방을 보여주는 것을 힐끗 봤습니다. 그룹 채팅 제목에는 무서운 재미 파티라고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채팅 상자 안에 굵은 텍스트로 준호라는 이름이 보인 것이었고 이름을 눈에 띄게 만드는 여러 야후 메신저, 이모티콘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말 훔쳐보고 있었네요. 점원이 노트북을 쾅 닫으며 비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미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실종된 제 아들 이름이 준호였어요. 왜 그 이름이 거기 있죠? 말해주세요. 점원이 코웃음 쳤습니다. 미친 여자네요. 준호라는 이름이 뭐가 문제예요? 누구든지 준호라고 이름 지을 수 있어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파티 계획이에요. 알겠어요? 죄송하지만 미선이 고집했습니다. 키보드에 떨어진 의상을 잡으려고 할 때 재생 버튼이 실수로 눌렸어요. 그 비디오 속 남자를 봤어요. 아까 이 가게에 방문한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그를 알아보세요. 경찰이 아직도 미선의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들은 그 남자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서를 발견했어요. 점원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떨고 있었고 분명히 겁먹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물건을 팔 뿐이에요. 미선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아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준호를 언급했을 때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수진이 미선을 쳐다본 후 다시 점원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발견한 증거는 그 남자나 그의 가족 중 누군가가 준호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니까요. 이제 여기 또 다른 단서가 있어요. 이 비디오와 채팅 메시지에 대해 당국에 알려야겠어요. 점원이 무너졌습니다. 제발 경찰과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 남자 이름은 최민우예요. 우리는 무서운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가 가족 재산에서 주최하고 있어요. 채팅 메시지는 정말 그냥 파티 계획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전 그에게 의상과 장비만 팔았어요. 못 믿겠으면 채팅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하지만 제발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미선과 수진이 몸을 기울여 야후 메신저 대화를 읽었습니다. 메시지들은 준호를 위한 깜짝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완전한 최고급 공포 비주얼의 필요성과 완전한 효과를 위한 충분한 스트로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만나기로 계획한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초대받으려면 친구여야겠네요. 수진이 재빨리 주소를 적으며 관찰했습니다. 네, 우린 친구예요. 점원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소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혀요. 감사합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경찰에게 알려야겠어요.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점원이 애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해고할 거예요.
새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년 전 절도 혐의로 보호 관찰 중이에요. 이 일자리는 제 재활의 일부예요. 이걸 잃으면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수진이 주소를 다 적고 겁에 질린 젊은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잘못한 게 없다면 문제 없을 거예요. 미선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손이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떨렸습니다. 저는 김미선이에요. 누군가 답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실종된 아들 사건과 관련된 것을 신고해야 해요. 제 아들 이름 준호를 언급하는 비디오 클립과 채팅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오늘 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주소가 있어요.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점원은 카운터에 기대어 무너지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패배하고 겁먹은 표정으로 보였고, 수진은 미선이 당국에 전화를 마칠 때 그녀 근처에 보호하듯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15분 이내에 도착했고 사이렌이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다크 딜라이트 파티 엠포리엄 주차장에 들어섰고 경찰관들이 빠르게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점원은 매우 불안해 보였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카운터 뒤에 서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훈 형사도 그들 중에 있었고 미선은 즉시 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은 이미 점원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명백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했고 반복적으로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미선이 이정훈 형사에게 말하며 연민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보호 관찰 중이라고 사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필요한 정보를 줬어요. 이정훈 형사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염두에 둘게요. 그가 실제로 이 최민우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민우가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먼저 조사해야 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수진이 적어둔 주소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이 위치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숲 지역 근처 마을 바로 밖이에요. 최영수 씨에게 연락할 거예요. 다른 경찰관이 이미 전화를 걸러가며 말했습니다. 갑시다. 이정훈 형사가 미선과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타세요. 그들은 형사의 표식 없는 채 올라 주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 무정이가 살아났습니다. 이정훈 형사님, 배차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수 씨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그는 그 주소가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그의 오래되고 버려진 별장, 물풀에 동네 근처의 오래된 가족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 민우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부인합니다. 민우가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했대요. 알겠습니다. 이정훈이 답했습니다. 운전은 그들을 교외 지역에서 더 고립된 도로로 데려갔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하늘을 깊은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치에 접근하면서 나무들이 더 빽빽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좁은 흙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쪽에 그들은 재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판자로 막힌 반쯤 버려진 오두막이 무성한 잡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장면은 소름 끼치게 고요했습니다. 저기 폭스바겐이 있어요. 미선이 집 근처에 반쯤 위태롭게 주차된 녹색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른 여러 차량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보여 수진이 관찰했습니다. 경찰차들이 차를 세웠고 경찰관들이 빠르게 내려 무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미선과 수진을 향했습니다. 차에 계세요. 그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준호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말이죠. 그녀와 수진은 조용히 차에서 내려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에 접근했습니다. 앞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그들이 크게 알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무기를 뽑고 어두운 내부를 통과하며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선과 수진이 그들을 따라갔고 뒤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곰팡이와 부패 냄새가 났습니다. 거미줄이 천장에 걸려 있었고 마룻바닥이 그들의 발 아래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그들이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미선은 갑자기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재산 뒤 어딘가에서 오는 이상한 목소리와 웃음소리. 들려? 그녀가 가장 가까운 경찰관에게 속삭였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깨진 창문을 통해 그들은 숲에서 깜박이는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 계세요. 경찰관이 미선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당신 자신의 안전과 사건 무결성을 위해서 여기 있어야 해요. 미선은 마지못해 멈췄고 경찰관들이 뒷문을 통해 나가 숲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음악, 웃음, 그리고 비명처럼 들리는 것.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라. 경찰관들의 명령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뒤따른 것은 진짜 두려움과 혼란의 소리였고 그 다음 외침과 비명들. 경찰 무전대화가 증가했습니다. 미선은 그들이 지원과 의료팀을 요청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나타나 미선과 수진을 집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당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차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들은 어둠 속에 서서 매 순간마다 불안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봤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숲에서 나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메이크업, 썩은 살, 드러난 뼈, 피로 정교한 좀비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무서워 보였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줄 세우고 손을 뒤로 수갑을 채우며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미선은 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최민우, 벼룩시장에서 온 남자. 민우의 눈이 미선을 찾았고 그의 표정이 화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그가 요구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잖아. 모든 걸 망쳤어. 저는 준호의 엄마예요. 미선이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아들을 납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 민우가 혐오스럽게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재빨리 그와 다른 사람들을 대기 중인 경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체포된 남자들을 실은 차량들이 떠나면서 다른 경찰관이 급한 표정으로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숲에서 젊은 남자를 발견했어요. 자기 이름이 준호라고 했는데 나오기를 거부해요. 극도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미선의 다리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 가서 아들을 데려와. 미선은 경찰관을 따라 뒷마당과 숲을 통과했습니다. 멀지 않았고 아마 50야드 정도였습니다. 거기 경찰 손전등에 비춰진 그를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여전히 연기가 나는 화덕 근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앞뒤로 흔들리며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좀비야. 그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날 죽일 거야. 들었어야 했어. 거기 아래에 머물렀어야 했어. 바지를 따라 어두운 얼룩이 퍼졌습니다. 순수한 공포만이 가져올 수 있는 무력한 두려움의 종류였습니다. 그는 이 말들을 계속 반복했고 너무 긴장하고 울고 있어서 경찰관 중 누구도 웃거나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공포였습니다. 미선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모성 본능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낮게 웅크리고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준호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나는 진짜 엄마고 살아있어. 긴 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젊은 남자가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표정은 혼란스럽고 겁먹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공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도하게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헐떡거렸습니다. 10년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가 기억하는 8살 대신 18살이었지만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눈의 형태, 코의 곡선, 이마를 가로질러 떨어지는 머리 모양. 이것은 그녀의 준호였습니다. 환각제에 영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공이 확대되어 있어요. 분명히 겁먹고 깊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미선은 준호가 얼마나 심하게 떨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손에 잡고 안정되게 잡았습니다. 이제 도와줄게.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전해. 아니, 준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야. 밖에 좀비가 있으면 어떡해. 세상의 종말이야. 사람들이 밖에서 죽고 있어. 그들을 실험으로 데려갔어. 미선의 심장이 그의 말에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준호야, 내 말 들어. 그녀가 단호하지만 사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좀비는 없어. 좀비나 실험은 전혀 없었어. 세상은 끝나지 않아. 민우가 뭐라고 말했든 그중 아무것도 진실이 아니야. 무한한 인내심과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천천히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미선에게 매달렸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주위를 둘러보며 괴물들이 그림자에서 뛰어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숲 밖으로 집을 통과해 걸었습니다. 밖에서 의료팀이 도착해 구급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민우와 다른 사람들을 실었던 경찰차들이 이미 떠난 것을 알아챘습니다. 응급의료진이 부드럽게 그들에게 다가왔고 구급차를 향해 준호를 이끌면서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미선은 준호 옆에 앉았고 절대로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료팀이 검사를 시작하는 동안 경찰관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직 영향해 있어요. 한 응급의료진이 확인했습니다. 물질을 식별하고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병원이 언급되자 준호가 다시 동요했습니다. 병원 안 돼.
날 변하게 할 거야. 실험할 거야. 쉿. 미선이 그가 어렸을 때처럼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의사들은 그냥 네가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응급의료진이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진정시킬 약을 줘야 해요. 이송중 안전 규정을 위해서예요. 동의하세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이 경미한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순간 안에 준호의 눈이 처지기 시작했고 그의 몸이 이완되었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구급차문에 나타났습니다. 김미선 씨, 병원에 함께 가셔야 해요. 제 팀은 여기 남아서 증거를 수집할 거예요. 최영수 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선이 답을 위한 필요와 준호와 함께 있어야 할 필요 사이에서 찢겨지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해요. 나중에 최영수 씨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미선이 구급차에 접근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형사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향해 함께 가줘, 수진아, 제발. 물론이지. 수진이 구급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응급의료진이 들것에 준호를 고정시켰습니다. 미선은 구급차 문이 닫히면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범죄 현장과 기다려야 할 질문들을 차단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응급의료진이 준호를 자동문을 통해 급히 들어가면서 활동으로 흐릿했습니다. 미선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간호사가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제발.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일하게 해주세요. 잘 돌볼게요. 가능하면 빨리 누군가 모시러 올게요. 미선과 수진은 주요 응급구역에서 떨어진 조용한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의자는 불편한 플라스틱이었고 벽은 무균의 베이지색이었지만 미선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쓰러졌고 그날의 사건들이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믿을 수가 미팅 없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어. 준호가 살아있어. 수진이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았잖아, 미선아. 이 모든 세월 후에 찾았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친구를 향했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계속 물어봐 주지 않았다면, 그 벼룩시장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찾지 못했을 거야. 수진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래에만 집중해야 해. 넌 강한 여자야, 미선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아들을 되찾았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숲에서의 모든 순간을 되풀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공포, 그의 혼란, 처음에는 인식 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방식. 그 괴물이 그녀의 아기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마침내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철퇴, 안경 뒤에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김미선 씨? 그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김 의사입니다. 준호를 치료하고 있어요. 어때요? 미선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에게 환각제가 투여되었어요. 김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특정 유형은 모든 것을 더 몰입적이고 실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의 극도의 괴로움과 편집증을 설명해요. 좋은 소식은 약물 효과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폭력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선이 숨을 쉬었습니다. 영양실조의 징후는 보여요. 의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치료할 수 있어요. 개인실로 옮겼는데 약물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아직 쉬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곧요. 김 의사가 약속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의사가 떠나고 잠시 후 이정훈 형사가 다른 경찰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선 씨, 박수진 씨, 그가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있는 상담실이 있어요. 그들은 둥근 테이블과 여러 의자가 있는 작은 방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앉자 이정훈 형사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그가 시작했습니다. 최영수 씨의 아들, 최민우가 준호에게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에요. 그를 인터뷰했는데 그의 관점이 왜곡되어 있지만 쉽게 질문에 답했어요. 미선이 앞으로 기울며 답을 갈망했습니다. 민우는 10년 전 준호를 마침내 데려왔을 때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어요.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준호의 8번째 생일 파티 중이었어요. 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그를 위해 열었던 가장 큰 생일 파티였어요. 모든 이웃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브라이어우드 공원에 초대했어요.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아이들은 정원의 나무 정글짐과 작은 나비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악몽으로 변한 완벽한 나를 기억하며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준호가 다른 삶에서 온 자신의 어린 동생이라고 믿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이정훈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왜곡된 방식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어요. 결코 해칠 생각은 없었지만 돌려보낼 계획도 없었어요. 어떻게 데려갔어요? 미선이 물었지만 알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당시 21살이었어요. 멋진 나이 많은 친구인 척하며 준호에게 접근했어요. 숲에서 비밀 스파이 게임을 하자고 초대했어요. 모험심 많고 나이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열망했던 준호가 그를 따라갔어요. 민우는 아버지의 키트에서 가져온 알레르기 약으로 그를 진정시키고 들키지 않고 공원 뒤쪽 가장자리를 통해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준호는 항상 아버지 인물이나 형을 원했어요. 미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떠났고 형제도 없었어요. 너무 신뢰했어요. 이정훈 형사가 계속하기 전에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민우는 아버지가 사서 팔는 것을 잊은 물풀에 동네 외곽의 작고 오래되고 비어있는 집에 밀폐된 지하실에서 준호를 키웠어요. 홈스쿨링을 했고 가짜 신분증도 있었어요. 지하실. 미선이 공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민우는 준호에게 그의 어머니와 생일 파티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좀비 공격에 먹혔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을 준호의 보호자로 위치시켰고 좀비로부터 그를 숨겨주었어요. 인류가 줄어들고 있고 소수의 생존자 집단만 남아있다는 종말론적 내러티브를 먹였어요. 그 아이는 완전히 믿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나이가 들면서 나가서 돕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파티를 수진이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민우는 준호에게 환각제를 주고 숲에서 정교하게 무서운 좀비 설정을 마련해 그를 숨는 것으로 다시 겁주곤 했어요. 준호는 세상에 거의 나가본 적 없는 10대였어요. 민우는 이 파티들에 친구들을 초대했고 그들은 그냥 또 다른 무서운 이벤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준호가 민우의 포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어떤 이웃 아이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엉망이네요. 미선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없는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최영수 씨는요? 미선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이정훈 형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최영수 씨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했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원하신다면요. 함께 그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미선이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듣고 싶어요. 형사가 방을 떠났고 몇 분 후 최영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초췌해 보였고 몇 시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선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그에게 말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최영수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김미선 씨,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로 납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맹세해요. 제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아이를 납치할 정도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생각을 모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아직 경찰관으로 일할 때 항상 바빴어요. 민우를 자주 조부모님에게 맡겼어요.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가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아침에 그 게임보이를 숨기려고 했어요? 미선이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영수가 움찔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알아봤을 때 민우가 뭔가 잘못한 걸 알았지만 당신이 아들이 납치당했다고 말했을 때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냥 그를 보호하려고 하만 했어요. 아마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겁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컴퓨터에서 아이들의 온라인 이미지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항상 집착했지만 누군가를 데려갔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제 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요.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말은 충분하지 않아요. 처벌받을 거예요. 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폭로에 충격을 받고 흔들렸습니다. 민우와 그의 친구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정훈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가게 점원도요. 그의 이름은 강태양이에요. 태양이는요? 미선이 겁먹은 젊은 남자를 기억하며 물었습니다. 그도 납치에 대해 몰랐어요. 우리가 질문했을 때 겁먹었던 건 다른 사건으로 보호 관찰 중이라 그걸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태양이는 민우에게 진실을 모르고 그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와 친구가 되려고 파티에 초대했지만 태양이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가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무서운 장식을 디자인하고 조언하는 것을 도와주긴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김 의사가 들어왔고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김미선 씨, 준호가 깨어났고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한대요. 미선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 의자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를 따라 의사를 따라갔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의 방은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8살임에도 불구하고 작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선이 들어갔을 때 그는 불확실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그녀가 부드럽게
침대에 천천히 접근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연구했습니다. 당신이 제 엄마라고 그랬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응, 얘야. 나는 네 엄마야. 거의 기억이 안 나. 준호가 인정했습니다. 민우가 날 데려갔을 때 8살이었는데 네 목소리는 기억해. 나한테 노래해주곤 했고 내가 무서워할 때 말하는 그 진정시키는 방식이 있었어. 맞아. 미선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어. 준호는 여전히 초조했고 그의 눈이 문과 창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좀비들, 민우가 세상이 끝났다고 했어. 당신이 좀비에게 먹혔다고 했어. 오, 얘야. 미선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꾸며낸 거야. 모든 게. 좀비는 없어.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 나는 10년 동안 매일 널 찾고 있었어. 이제 안전해. 모두 안전해. 김 의사가 문간에서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동치료사를 만나야 할 거예요. 그의 경험에 심리적 트라우마는 상당하지만 회복할 거라고 희망해요. 미선은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매 단계마다 함께 있을게.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따라잡을 게 너무 많아. 10년의 생일, 크리스마스, 학교 첫날.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야. 준호가 망설이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믿고 싶어요. 정말 끝났다는 걸 믿고 싶어요. 끝났어. 미선이 그에게 장담했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껴안으며 미선은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어둠을 통해 그녀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끈질긴 사랑이 그녀의 아기를 그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준호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겁먹었지만 신뢰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포옹에 기댔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어려울 것이지만 그들은 함께 걸을 것입니다. 마침내 재결합한 어머니와 아들,